김대중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하면서 분명히 제주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라고 말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2017년 행사 때는 동티모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발언하기를 생생현대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현대사의 4.3 관련 증언을 해주고 계신 전 제주경찰서장 김영중 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서장님이 쓰신 글, 발표하신 글 중에 제주 4.3 사건이 폭동이자 반란인 이유 15가지를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좀 자세한 말씀 여쭙고자 다시 모셨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첫 번째 그 항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폭동이자 반란인 이유. 첫째, 남로당 제주도당. 이 도자는 섬도자입니다. 네네. 남로당 제주도당은 1948년 4월 3일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려고 무장폭동, 반란을 일으켜 1957년 4월 2일까지 만 9년간 대한민국에 항적하며 5.10 총선 선거관리위원 등 양민 1756명을 살해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그 정부 보고서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현재 1756명보다 좀 더 많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 1756명은 4.3 평화재단에서 4.3 바로 알기 소책자에서 밝혀진 건데요. 좌파들이 그 민중항쟁이다, 뭐 이러한 주장을 할 경우에는 이 1756명이 전부 군경이 아니거든요. 건국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기 위한 50 재헌의원 선거를 반대하고 또 일반 양민들 또 어린애까지 이렇게 많은 숫자를 살해한 것은 민중항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명피해로 봐서 토벌 때보다 현저하게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살해했다는 것은 뭐라고 입이 10개라도 항쟁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양민은 군경과 관계없는 숫자로. 예. 그런데 자기들이 쓴 그 보고서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정부 보고서. 자기들이 그 김달삼이 아마 해주에서 만들었던 제주도 인민들이 투쟁 보고서, 제주도 인민유격 때 투쟁 보고서, 그게 김달삼이가 쓴 겁니다. 그 보고서에 보니까 군경을 개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폄하하면서 개를 숙청했다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적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찰을 검은 개, 또 군인을 노란 개, 이렇게 비하해서 지칭을 해가지고 경찰관 1명 살해하면은 개 1명 숙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양민 1756명은 어떤 이유로 살해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남로당에 동조하지 않는, 그러니까 50 선거에 참여를 하거나 또 선거를 돕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을 한다든지 거기에 동조한, 말하자면 남로당 측에서 보면 반동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동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해한 거죠. 닥치는 대로 살해한. 그렇습니다. 제주도당, 제가 섬도자라고 따로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또 의미가 있죠. 전라남도에 제주도가 속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46년 8월 1일자로 길도자로 승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남로당은 이상하게도 그때 당시 도로 승격하는 것도 반대했지만은 전라남도의 지령을 받았습니다. 도로 승격했으면 중앙당이 제주도로 막바로 지령할 수도 있었지만 당시는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섬도자 제주도당으로 이제 지시가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1957년 4월 2일까지 만 9년이라고 하셨는데 시작점 1948년 4월 3일은 이해가 갑니다만 종료 시점을 1957년 4월 2일로 잡으신 이유는 있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공비 오원권이를 체포해가지고 칼빈총 일정과 실탄 14발을 압수해서 명실공히 4.3이 종식되었기 때문에 47년 4월 2일로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좌파나 정부 보고서에서는 한라산 개방일이 그 종점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한라산 개방일 이후에 토벌 작전을 하면서 경찰관 4명이 전사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나중에 된 게 그 오원권이를 체포하기 6개월 전에 두 사람이 경찰관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라산 개방 이후에도 4.3은 계속 진행 중이었죠. 그래서 저는 47년 4월 2일 만 9년간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달삼 측이 만든 자료에 의하면 시작점을 1948년 3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좌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그건 그 숨은 의도를 보면 47년 3월 1일 날 제주 북국민학교라고 하는 거기서 대대적인 시위를 하면서 발포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발적으로. 그때 당시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고 이랬는데, 이것을 민중항쟁으로 주장하기 위한 명분을 삼기 위해서 1년 소급해서 4월 3일로 시작점을 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구분한다면 3.1절 그 발포 사건, 그 사건과 4월 3일 그 폭동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좌파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쭉 그 활동을 한 연장선상의 한 가지 사건이긴 하지만 구분하자면 그것은 별개의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달삼 측이 만든 자료를 쭉 보니까 48년 4월 3일 이전에도 이미 폭동을 일으킬 준비를 아주 착실하게 하고 있는 게 다 보였습니다. 예, 그 47년 10월쯤 되면은 그 조천 지역에 있던 아지트를 그 선을꽃이라고 하는 밀림지대로 옮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병원이라고 하지만 그건 뭐 약방 정도고, 또 신문사 하지만 그것도 뭐 아주 간단한 뭐 인쇄 정도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을 하려고 했고, 거기에서 그 훈련도 했습니다. 그 훈련한 장소는 제주도 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4.3 평화공원 한 그 부지가 그 남노당 인민유격대들이 훈련 장소였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의미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폭동 반란인 이유 두 번째 항목입니다. 1948년 4.3 사건 발발 후부터 1954년 9월 2일 예. 한라산을 개방할 때까지 예. 제주도 내 모든 마을 주위에 성을 쌓고 남로당 공비들의 습격, 살인, 방화, 약탈, 납치를 막기 위해 남녀노소가 총동원되어 밤낮으로 경비를 서게 했다. 예. 마을 사람들이 마을 주위에 이제 돌담으로 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요소요소에 초소막을 지어가지고 보초를 샀죠. 밤에만 선 곳도 있고 밤낮으로 산 그 주요 도로 같은 데는 그렇게 밤낮으로 서고 그랬는데, 민중항쟁이라면 남노당 인민유격대가 그 마을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이나 이런 사람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그 협조를 않고 약간 좀 반동 기미를 보인 양민들을 공격해가지고 살해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을 싼 이유가 인민유격대가 마을을 습격해서 방화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담 사고 그렇게 한라산 개방할 때까지 보초를 사고 한 것을 보더라도 이것이 민중항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축성은
주민들이 스스로 한 겁니까? 예, 그거는 뭐 당국이 그 방침으로 이 성을 쌓아서 공비들하고 일반 주민하고 정보도 차단하고 복음도 차단하고 이러한 것을 그 하기 위해서 전부 한 것이 성담을 쌓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국이 방침에 따라서 불악 사람들이 총동원해 가지고 그걸 이제 성담을 아주 높이 쌓고 거기에 또 그 성담 바깥으로 이 땅을 파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가시나무를 그게 쫙 해가지고 그 쉽게 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일종의 해자를 만든 거군요. 네, 해자는 그 물인데 물 없는 해자죠. 거기에다가 이제 가시를 많이 이제 해서 침범을 못하도록. 높이는 어느 정도나 됐어요? 한 거의 3m 정도 되지 않았나. 아, 꽤 높네요. 예, 한 2m 50은 넘었을 겁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일부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4.3 유적지로 뭐 보존도 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저희 부락도 저희 마을도 서남 쪽에 일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마을을 둘러싼 예, 성담이 예. 규모가 꽤 상당히 길었죠. 아마 그거 한 바퀴 우리 마을도 돌려면 2시간도 더 걸렸을 겁니다. 돌은 어디서 조달을 한 겁니까? 저 주로 우리 제주도는 그 밭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거 가져다가 그 부근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이제 다 쌓죠. 평정된 이후에 아마 그 성담들이 전부 그 밭담으로 또 원대복귀 하게 돼서 그래서 흔적이 사라지게 된 거죠. 밭함이라는 건 뭡니까? 밭에 밭의 담. 예. 그건 경계이기도 하지만 바람도 맞고 그렇게 했죠. 네, 알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폭동 반란인 이후 세 번째 항목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1948년 5.10 재헌의원 선거 때 전국 200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북제주 2개 선거구 선거를 파탄내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였다. 그게 그 전국적으로 200개 선거구인데 제주도에는 3개 선거구였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지역에 1개고 북제주 지역에 이제 갑부, 울구해서 2군데인데 이 남로당이 어떻게 그 저항이 심했는지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을 그 위에 산으로 들로 이렇게 이제 강제로 몰았지요. 스스로 간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 협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몰아갔죠. 그러니까 투표 당일날 사람이 없으니까 투표를 못하게 됐고 또 일부 마을에는 그 투표소를 습격해 가지고 투표함을 탈취해서 소각하고 투표인 명부라든지 이런 걸 전부 그 소각해 버리고 그러니까 투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투표율이 안 돼 가지고 2군데는 무효로 돼 가지고 1년 후에 선거를 실시해서 국회의원을 선출을 했습니다. 네. 원래는 유엔이 300석을 배정하고 100석은 이제 북쪽이었는데 선거가 안 되니까 북쪽 선거구 의석 100개는 남겨놓고 200개 선거구에서만 선거를 했습니다. 육지부에도 상당히 그 50선거 반대 투쟁은 있었거든요. 남로당이 그 치열하게 그 반대를 했지만 그러나 무난하게 그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유일하게 2군데가 해서 198명이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저항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폭동 반란인 이후 네 번째 근거입니다. 1948년 5.10 재헌의원 선거 때 선거인 등록률 91.7%, 투표율 95.5%로 국민 절대 다수의 참여와 지지를 받고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남로당 제주도당은 8년 7개월 이상 항적하였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통성이라고 한 것은 첫째 그 유엔이 승인하에 임시 그 감시위원단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전부 감시하면서 실시했는데 그때 참여한 인원이 뭐 유엔 통계가 다르고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통계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절대 다수의 그 선거인 등록률을 보였고 또 등록한 사람들이 거의 이제 그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뽑힌 그 재헌 의원이 헌법을 만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걸 못하게 그렇게 악착같이 반대를 해서 제주도에서 이게 선거구가 파탄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민중항쟁이 아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재헌의회 선거 투표율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선거도 이렇게 많은 유권자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히 그렇고 그 선거가 그 우리 단군 이래 최초로 공화제 선거 아니겠습니까? 남녀 구분도 없고 신분 차별도 없고 1인 1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선거 4대 원칙이라고 해서 비밀, 보통, 평등, 직접 이런 그 원칙 하에서 선거를 했고 스위스나 뭐 미국이나 영국의 그 역사를 보더라도 여자가 참정권을 가진 것은 극히 근래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식민지에서 해방돼서 3년 만에 우리가 그런 민주적인 헌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투표했다는 것은 뭐니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통성이 있다고 이제 저는 봅니다. 8년 7개월 이상 항적하였다 이런 표현을 그것은 쓰셨는데. 우리가 48년 8월 15일 정식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달에는 제3차 유엔 총회에서 그 합법 정부로 이제 승인도 받고 했는데 아니 국민 절대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또 국민들이 절대적인 지지하에 탄생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장 부대가 관공서를 습격하고 마을을 습격하고 사람을 살해하고 그것이 그 항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반란이지. 이들은 스스로를 뭐 국가로 생각했든지 그래서 인민해방군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연대, 대대, 중대, 소대 아주 체계가 정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혁명투쟁위원회라는 것을 48년 10월 24일 그때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소련식으로 이걸 그 개편해 가지고 군 부대에 그 정치위원을 두었습니다. 중대 단위에도 정치위원을 두고 그 정치위원이라는 것은 지금 북한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외상보다 그 밑에 이제 아주 실권자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정치위원들이 상부의 그 지령을 받아서 그 지휘관에게 전달하고 그대로 이행되는 거를 확인, 감독하고 조정하고 또 그런 것을 보고하고 이러한 역할을 정치위원들이 했죠. 그것을 그 중대 단위까지 다 배치했다는 것은 완전히 소련식으로 군대를 개편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련식, 북한식 이른바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의 특성을 살펴보면 회사라면은 경영하는 파트가 있고 정치 파트가 있고 그래서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 파트가 항상 경영 파트 위에 선다고 해야 될까요? 군도 전투 파트가 있고 정치 파트가 있는데 정치 파트가 항상 야전군 파트, 작전 파트를 장악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 통제하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이른바 그 4.3 세력들이 만들었던 이른바 인민해방군은 조직부터가 벌써 소련과 북한 공산주의식 편제를 그대로 따른 거네요. 네네. 고재우 씨가 쓴 제주 4.3 진상은 이렇다 하는 거에 보면은 남노당 그 조직도, 그 다음에 구국투쟁위원회 조직도, 그 다음에 혁명투쟁위원회 조직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중앙당과 전남도당에서 오르구, 그 영어로는 오거나이저라고 하는데 보통 올구 또는 오르구 이렇게 그 부릅니다만은 그것이 그 조직 지도원이라고 해서 중앙당이나 전남도당에서 제주도당에 파견이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장악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김봉현이가 4.3 그 주동자인데 일본어로 도피해 가지고 거기서 쓴 그 제주도 4.3 투쟁사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저 중앙당에서도
뭐 이창옥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중앙당과 전남에서 파견된 이런 그 올구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관광 온 건 아니거든요. 대개 그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해서 여기에 파견됐는데 그 사람들이 파견되면 중앙당 지시를 직접 그 행동부대 이덕구나 김달삼에게 직접 지령을 하는 거죠. 올구들의 신원은 나중에 다 특정이 됐습니까? 예, 그 실명으로 그 조직도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폭동 반란인 이후 5번째 항목입니다. 4.3 주동자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초대사령관 김달삼 본명 이승진은 박헌영 지령에 따라 살인, 방화, 테러로 지하선거를 실시하여 52,350명 투표지를 가지고 월북하여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섰다. 예, 우리는 그 38선 이남에서 그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하라는 그런 UN 지시에 따라서 여기서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그 김일성이나 남로당이 또 지금 그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남한만 단독 선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지만은 북한에서는 우리는 한반도 전체적으로 투표를 했다는 그런 그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남한에서도 선거를 실시한다 이렇게 했는데 남한은 그 남로당이 불법 파티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그 선거를 못 하게 됐죠. 그러니까 남한에 배정된 360명 대의원 이것을 뽑기 위해서 그 3배수 그러니까 1080명을 여기서 인민대표자라는 이름으로 선거를 하기 위한 것이 지하선거입니다. 몰래 지하선거를 하는데 이것은 박헌영이가 이제 강력히 지령하고 또 박헌영이가 훈련시켜서 훈련요원들 그 지하선거 하는데 전위대로 파견된 그런 요원들이 이제 난파돼 가지고 제주도에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시에 따라서 지하선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뭐 백지날인했다 뭐 지하선거했다 하는데 이게 찍으라 해서 순리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안 하면 이거 죽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살인, 방화, 납치, 테러 이런 걸로 해서 했고 일부는 그저 뭐 백지날인 한 사람도 있고 뭐 자기들끼리 써서 그렇게 한 것도 물론 있을 겁니다만은 좌우지간 북한에 가져간 숫자가 제주도에서 김달삼이가 가지고 간 지하투표 그 투표지 숫자가 52,350명이라는 것은 그건 무시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그리고 김달삼이가 8월 2일 날 제주도를 탈출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하선거는 실시가 됐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52,000명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한 만여 명이 더 투표를 하지 않았느냐. 공포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시행된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대한민국 건국은 그냥 악착같이 그렇게 폭동으로 이제 반대하고 북한 정권 수립에는 지하선거도 하고 그렇게 올라가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말하자면 우리 전 초대 국회의원 같은 그런 걸로 된 사람이 4.3 주동자 중에서 6명 4.3과 관련 없이 좌익활동하던 사람 거물들 3명해서 제주도 출신 9명이 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됐죠. 여기서 말하는 지하선거라는 것은 투표소, 기표소 갖춰놓고 붓두껍으로 찍는 이런 정식 선거가 아니고 예. 가서 이거 찍어라 이거. 예. 종이 갖고 와서 예. 뭐 지장 눌러라. 예, 이 북한을 지지하는 이런 그 선거니까 여기에 도장을 찍어라, 지장을 찍든지 그렇게 하니까 마지못해서 거기에 이제 찍은 사람도 있고 스스로 한 사람도 있고 4.3을 주동했던 강규찬이라고 있습니다. 그 강규찬이가 북한에 가가지고 그 활동을 하다가 유교가 나니까 김일성이가 너 그 제주도 가가지고 조직 재건도 하고 혁명을 완수하고 와라 해서 난파시켰거든요. 그 사람이 그 내려와서 활동하다가
사살되기도 하고 그 부인도 고진이라고 생포했다가 그 사람도 죽고 했지만은 그 강규찬에 대해서 북한에서 한나의 메아리라는 소설을 쓴 게 이제 있습니다. 그것을 소설을 기초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서 했다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라라는 것은 한라산. 예, 거기에서 우리는 한라산 하는데 한나의 메아리에서 그러니까 한라의 메아리가 되는데 한라산의 메아리라는 뜻인데 그걸 소설을 쓰고 그걸 영화화 했다고 부릅니다. 이 강규찬이라는 자는 김달삼의 장인 아닙니까? 아닙니다. 김달삼의 장인은 강문석이라고. 강문석. 예, 강문석입니다. 또 대정업 출신인데 일제시대부터 공산당 활동을 많이 했고 거기에 선전부장도 했고 중앙위원도 했고 그렇습니다. 강문석이 쓰던 가명도 김달삼? 아니. 그래서 자기가 쓰던 김달삼이라는 가명을 사유한테 주니까 그 김달삼이도 그 이승진인데 본명은 김달삼이라는 가명을 썼죠. 김달삼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뭐 김달삼의 가족은 다 죽었죠. 뭐. 제주 4.3 사건이 폭동 반란인 이후 6번째 항목입니다. 김달삼은 1949년 8월 북한 강동 정치학원 출신 300명으로 구성된 제3병단을 이끌고 태백산 지구에 난파되어 대한민국 전복을 획책하였다. 또한 이덕구는 제2대 인민해방군 사령관으로서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 직후인 10월 24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하고 항적했다. 예, 그러니까 우선 그 김달삼을 본다면 여기서 그 8월 2일 날 제주 탈출을 하고 그 지하선거 투표지를 가지고 가서 국회의원도 되고 그다음에 북한 의원입니다. 예.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헌법위원도 됐습니다. 김달삼이는 아주 날렸는데 그 사람도 김일성이가 너 저 남한에 가서 혁명 사업을 하도록 해서 그 강동정치학원이라는 것은 그 인민유격대 양성하는 그 학교입니다. 그 금강정치학원에 그 인민유격대 교육을 받은 300명을 이끌고 동해안 지구로 해서 태백산 지구에 해서 이 사람이 49년도에 그 난파돼 가지고 했으니까 6.25 전해입니다. 그렇게 아주 여기서 그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그 전사했죠. 6.25 전에 사살이 된 거죠. 예. 네. 그리고 이덕구는 선전포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선전포고했다는 게 조선사회운동사 사전을 만든 문국주라는 그 4.3 주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그 책에도 보면은 이 선전포고가 나와 있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선전포고는 또 없다고 이렇게 또 왜곡을 하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니 문국주보다 지금 사람이 뭘 알아가지고 선전포고는 없었다 하는지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문국조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문국주는 제주 도두리 출신인데 일제시대부터 그 좌익 사상에 물들어서 한 사람이고 실력파입니다. 그런데 4.3이 나니까 입산해가지고 활동을 했죠.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형무소에 가는데 무기징역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저술 활동도 했는데 그 사람이 인천 형무소에 구금됐다가 6.25 나니까 인민군이 형무소 문을 개방해서 하니까 그 사람 북한 인민군하고 합류해서 북한에 갔다가 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조선사회운동사 사전이라는 것을 집필도 하고 여러 가지 저술도 남기고 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이제 10월 19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좀 더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저는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김달삼과 이덕구에게 훈장 2급과 3급을 주었고 평양 신미동 애구열사 묘역에 묘비를 세워 추모하고 있다. 이렇게 쓰셨네요. 그렇습니다. 뭐 김달삼이야 거기 올라가지고 활동하고 하니까 거기서 뭐 국기훈장 2급 줄 수도 있지만 이덕구는 북한에 간 일이 없거든요. 제주도에서만 활동하다가 결국 사살됐는데 그 사람한테 그 국기훈장 3급을 준 걸로 봐서 그 이덕구의 그 행동이 김일성을 위한 공로로 국기훈장 3급을 주었지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항쟁하다가 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덕구는 9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조국 통일상이라는 것을 또 추서했습니다. 그때는 이덕구의 형 아들이 북송돼 가지고 북한에 살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추서하는데 참석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덕구와 김달삼의 묘라는 것은 가묘, 허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김달삼이 가묘에는 그 김달삼의 사진까지도 베껴가지고 그리 나왔어. 제주도에서 그 밀감 보내기 운동으로 했을 때 그 평양 초청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김달삼이 비석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제주 4.3 사건이 폭동 반란인 이후 7번째 논점입니다. 4.3 주동자 김달삼, 안세훈, 강규찬, 고진희, 이정숙, 문등용은 월북하여 북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어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섰다. 4.3 주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주동자들인데 이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됐다는 것은 김일성 정권 수립에 최선봉에 섰다고 보는 거죠. 이 대회가 해주에서 있었죠? 해주에서 있었습니다. 제주도 출신은 이 밖에도 몇 분 더 있어요? 3사람 더 있어요. 그 사람들은 4.3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북한이 좋으니까 북한으로 이제 간 거죠. 거기에는 김달삼의 장인 강문석이도 갔고 그 다음에 고경흠이라고 제주도에서 아마 공산주의 활동하는 데서는 최고 거물입니다. 일본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신간회도 관여했고 카프 거기에도 관여를 했고 그 다음 만주 그 다음에 중국 상해 같은 데 가서도 아주 활약을 많이 한 거물인데 하나는 송성철이라고 여운형이 딸 여연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남편인데 해방 직후에 지금 서울 광장에서 사람들 모여놓고 연설하는데 여운형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젊은 놈인데 기가 막히게 연설을 하니까 저 친구 어떤 친구냐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데려와 봐 해가지고 데려온 게 그 송성철인데 하는 게 보니까 똑똑하니까 저 딸을 자원 사이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 사람도 국회의원 됐고 나중에 북한 외무성 중국 파견돼서 참사관까지 지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남로당 숙청될 때 6.25 끝나서 53년도에 박헌영이 숙청할 당시에 이 사람들도 똑같이 숙청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해주까지 제주도를 탈출해서 해주까지 자발적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록에 보면은 김달삼이 이른바 투쟁 보고서를 해주에서 낭독을 해서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연설한 내용이 문창송 씨라는 분이 한라산은 알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극비 제주도인민 유격 때 투쟁 보고서라는 그런 문건인데 이게 김달삼이가 직접 작성했거든요. 그것이 작성되고 그걸 주요 골자로 해서 연설을 했죠. 그 문헌은
가리방본, 그러니까 예. 이른바 이제 등사판 예, 인물인데 어떻게 이 문헌을 입수를 하신 걸까요? 그것은 그 4.3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화북지서장을 하고 있던 문창송 씨가 경위 당시에 이덕구를 생포하든지 사살하려고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작전에 투입된 부대가 제주도 출신들은 약간 경찰관들을 좀 의심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서북청년단으로 조직된 작전조가 투입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덕구는 사살이 됐고 그 이덕구가 가지고 있던 문서가 직속부와 양생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압수해 가지고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 작전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문창송 씨가 당시 남도당 인민 유격대 중에서 소대장급을 하나 검거를 했거든요. 검거를 해서 이걸 아주 순화를 해가지고 귀순하도록 전향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와서 보니까 자기 부모네는 완전히 몰살된 줄 알고 보니까 자기한테 점심밥도 해서 가져오고 그러니까 회개를 해서 전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영순 지서장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야, 너 위에 중대장급도 같은 동네니까 전향을 시키라 하니까 올라가가지고 그 중대장을 만나니까 너 부모 살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전향을 하면은 너네 부모도 살고 너도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설득에 이제 순화되어 가지고 내려왔죠. 와서 보니까 부모네가 살아있고 자기도 이제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져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덕구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근데 그날 작전하기로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내가 뭘 할 테니까. 근데 이덕구가 밤에 꿈이 좀 이상하더라고 하면서 자꾸 어디에 가려고 이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니면 이거 어디 가면 또 연락 어디로 갔다 하는 걸 연락하기도 그렇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비가 오든 뭐든 오늘 작전하도록 하니까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포위를 해서 이덕구는 사살하고 양생돌은 생포해서 그걸 입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화북지서장 하다가 경찰국으로 와가지고 경비과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그것을 프린트 해가지고 그래서 놀아준 것을 자기가 이제 압수했던 거고 하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보관해 두었다가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을 하십시오 보내가지고 그 자식이 여기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해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덕구 양생돌이 가지고 있었던 문헌. 예. 빨치산 쪽에서는 그러니까 4.3 주도 세력 측에서는 이것을 자신들이 작성한 문서라고 인정했습니까? 그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지금 좌파에서도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인용은 하지 않죠. 이건 거의 무시해서 이것이 거기에 그렇게 나왔다는 걸 잘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잘 일이 아니라 전혀 인용이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존재 자체는 알고 있고 예. 이것도 4.3을 일으킨 측에서 만들었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네. 인용은 하지 않는다는 예.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도 이 책을 발간을 했죠. 그러나 그걸 배분은 안 했습니다. 뭐냐면 제주 4.3 사건 자료집이 되는 것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4.3 특별위원회 명의로 1권으로부터 11권까지 발행을 했는데 12권도 발행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예 내놓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서 입수를 해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한라산은 알고 있다. 전문이 거기 게재가 되어 있다 이거죠.
한라산은 알고 있다. 그 문창송 선생님이 쓰신 책은 예. 서장님께서 한 권 주셔서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 이게 정식 출판이 아니고 인쇄소에서 개인이 만들어 가지고 비매품으로 말하자면 배포한 예. 걸로 보입니다. 그 당초에 그것을 한 1000여 권 해서 전국에 배포를 했는데 제가 그 어떤 기회에 이것을 또 더 인쇄하도록 해서 한 1500부 정도 해서 전국에 이제 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판되고 그 유족을 만나 가지고 이거 좀 더 발간하자 이렇게 절충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실행은 못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이 문서 투쟁 보고서의 존재는 인정하고 이것을 4.3 주동자들이 만들었다는 것도 인정한다.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그 남로당이 작성한 1차 자료로서 직접 쓴 거니까 1차 자료로서 상당히 중요한 사례적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몇월 며칠 날 어디를 습격해서 예. 몇 명을 죽이고 예.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것은 7월 24일까지 그게 이제 쭉 일지별로 돼 있는데 이것은 남로당 인민유격대 총사령관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거기 있습니다. 작전 계획서부터 중앙당에서 내려와서 지시했다는 거, 같이 회의해서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는 거, 그리고 김익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김달삼이하고 이제 회합을 2번이나 하고 또 김익렬이 앞에서 칼빈 실탄 15발 그 지원받은 내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김달삼이가 직접 작성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단언을 했습니다. 책에도 그렇게 썼고. 문창송 선생님 주장에 의하면 문창송 선생님은 이 소위 투쟁 보고서를 예. 김달삼이 해조에 가서 예. 그 회의장에서 예, 연설을. 네, 직접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시더군요. 예, 예. 빼도 박도 못하게 이 문건에는 제주 4.3이 왜 폭동이고 반란인지를 자기들 스스로 아예 토설을 했습니다. 예, 예. 네. 그 생전에 저도 여러 번 이제 뵙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한 거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 4.3 사건이 폭동 반란인 이후 8번째 논점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6.25 전쟁 발발 직후 국군이 백척간도에 처했을 때 각 읍면별로 인민군 지원 환영회를 조직하여 빨치산과 함께 공세를 강화하고 북한 인민군이 상륙하면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 전복을 획책했다. 인민군 지원 환영회라. 예. 섬뜩하네요. 예, 섬뜩하죠. 근데 그 유교가 나서 뭐 금세 파죽지세로 밀려 들어와 가지고 대구, 부산, 제주도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풍전등화, 백척간도에 이제 나라 운명이 걸쳐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유엔군까지 와가지고 이걸 막으려고 아주 분투하고 있는데 이 남로당 제주도당에서는 아하 이제 목포도 다 점령되고 하니까 이제 곧 제주도에 상륙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상륙하면 지원하고 환영해야 되겠다 해서 각 읍면별로 위원회를 조직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보니까 6.25 나서 14개월 동안 이 인민군 지원 환영회와 한라산에 있는 인민유격대와 합세해 가지고 공격한 것이 습격이 56회입니다. 그리고 피해 마을이 33개 마을, 그 다음에 관공서 방화가 4개송, 민가 손실이 324동, 민가가 완전히 이제 불탄 게 324동, 군, 경, 민
이 사망자가 총 77명입니다. 그리고 부상이 민경군 합해서 35명. 그 다음에 민간인 그 납치당한 거, 그것이 41명. 이게 그 6.25 나서 14개월 동안 이 남노당이 저지른 이 만행인데, 그러니까 자기네는 이제 곧 여기가 상륙이 되고 이제 완전히 공산화 통일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서 이런 환영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가슴 아픈 것은 그때 당시도 그랬지만 최근 4.3 희생자 유족회를 포함해 가지고 제주도 내 좌파단체 40개 단체가 김정은 제주도 방문 환영위원회를 또 조직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저희들은 그 김정은 제주도 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위원회를 조직했다 해가지고 그 기자회견 한 후에 좋다, 뭐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 했으니까 답방으로 여기 오는 것은 좋은데, 제주도는 자기 외조부 고향이고 하니까 오는 건 좋은데, 다만 여기 오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다. 뭐냐? 6.25 때 우리 그 동족을 수백만 죽인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칼 폭파라든 양산 폭파 사건, 그리고 1.21 그 청와대 습격 기도 사건, 또 울진 삼척지구 사건,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진중하게 사과를 한 연회 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자회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금 서울 광화문에서는 철없는 애들이 김정은 그 환영위원회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미국 대사관도 담 넘어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만, 다른 시도에서는 김정은 환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유독 제주도에서 김정은 환영위원회 하니까, 저는 그 4.3 때 6.25 직후에 그 7월달 들어가지고 각 읍면별로 이 인민군 지원 환영위원회를 만든 생각이 나가지고 섬찟하더라고요. 인민군 지원 환영회는 어느 정도 드러내놓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거리낌이 없었을 것도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했고, 그래 환영위원회에서 빨치산하고 합동해가지고 56개나 습격 활동을 하고, 관공서도 사개소나 불태우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거기에 그 삐라를 뿌렸는데, 사법기관에서는 그 준비도 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준비를 하라, 이렇게 아주 협박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는 반동들 이렇게 하니까 그거 처벌할 그런 준비를 미리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행정기관에 오면은 그 지원, 그 사람들 지원 대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그런 협박성, 그런 경고도 날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고, 그 사람들 중에 목포까지 왔지만 추세를 좀 봅시다. 그래서 제주도에 상륙 좀 하면 우리가 강력히 나가고, 지금은 좀 관망합시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니까, 저놈 저거 아주 정신 상태가 틀렸다고 해가지고 인민재판에서 자기네들끼리 똑똑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을 아주 살해해버렸죠, 뒷날 아침에. 그런데 그 사람도 희생자가 돼가지고 9천만 원을 그 가족들이 받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잘못돼도 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 지원 환영회 멤버로서,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죠.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서서 활동하지 말고 목포에서 제주도로 오게 되면 그때 제대로 본격적으로 좀 판을 깔고 활동하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유공자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4.3 유공자. 아, 희생자. 희생자. 예. 4.3 희생자. 그래서 아니 자기들끼리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 좌파 정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부 보고서에도 그 사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 희생자로 돼서 아마 그 유족은 9천만 원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4.3에서 희생당한 군경 가족은 얼마 받습니까?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원어처에서 뭐 그것이 규명된 이후에 조금씩 이렇게 주긴 줬을 겁니다. 지금 국가보훈처. 예. 9천만 원은 그거 미치지 못할 겁니다. 뭔가 지금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뭔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좀 가릴 것은 가려야 되지 않냐.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로당에서 우리 정부 수립을 못하도록 그때 그렇게 사람들을 살해하고 마을을 습격하고 방어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자인하는 자세. 그리고 우파에서는 그걸 진압하면서 공도 많이 세웠고 대한민국도 건국되도록 했지만 그러나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억울하게 희생됐다. 이렇게 서로가 잘못한 것도 인정을 한 토대 위에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의 토대 위에 화해를 해야지 무조건 화해. 나는 그거는 진정한 화해가 아니고 형식적인 화해다. 위압을 느껴서 그냥 강제적으로 화해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제주 4.3 사건이 폭동 반란인 이후 9번째 논점입니다. 월북한 4.3 주동자 안세훈, 강규찬, 고진희, 조몽구 등은 6.25 때 북한군과 함께 남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였다. 예, 여기 나온 안세훈, 강규찬, 고진희, 조몽구는 6.25 때 인민군이 쳐내려올 때 같이 왔거든요. 같이 와서 제주도에 가서 조직도 재건하고 혁명과업을 완수하고 오도록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수해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에 잘못했다 이렇게 했으면은 될 텐데 끝까지 김일성 편을 이제 들어가지고 전투하다가 사망도 하고 또 운신하다가 병으로도 죽고 이랬습니다. 근데 왜 북한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느냐? 전남에서 어렸을 때 한학 공부하던 그 사람 친족 집에 있다가 마루 밑에서 운신했다가 사망했다는 설도 있고 그 사람이 광주 인근에 토굴에서 사망했다는 설도 있고 한데 그 사람도 왜 이북으로도 가지 않고 제주도로 귀순도 않고 그랬느냐 한 것도 있고 조몽구라는 사람은 그때 내려와서 신분 위장을 해가지고 나무 하면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다가 목포에서 부산으로 옮겨가지고 어떤 집을 빌려서 사는데 거기에 마침 헌병대장 출신이 거기에 살았는데 인천 상륙작전하고 하니까 이거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한 걸 살살 이제 뽑아보면서 저 생활을 하다가 바깥에 나갔는데 고향 사람 눈에 이제 띄어가지고 그 사람이 신고하니까 제주도 경찰국 형사대가 가서 붙잡아다가 형 살고 고향에서 여생을 마쳤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 정권에는 수립하고 북한이 남침할 때 거기에 동조하고 우리 여기에는 자수도 않고 이러다가 이제 한 것을 보면 이 4.3을 항쟁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한민국에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무너뜨리려고 예, 반역한 거죠.
지금 신분 위장 얘기하셨는데 김달삼이 만든 투쟁 보고서에 보면 엿장수로 위장한 뭐 개들을 검거해서 숙청하였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들도 엿장수 비슷한 걸로 위장을 했습니다. 그 강규찬이 소설 한나의 메아리에도 그런 그 엿장사로 위장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 자기 그 신분 위장을 해가지고 이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려면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진짜 엿장사인데 억울하게 살해당한 경우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아마 역용공작을 하려면 엿장사든지 아니면 뭐 숯 굽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뭐 여기에서도 그쪽에 파견을 했고 그쪽에서도 이쪽에 뭐 했을 테고 그것은 뭐 전술상의 문제라서 저는 그걸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말하자면은 상대방의 그 정황을 살피기 위해서는 엿장수라든가 뭐 숫장수라든가 이 직업상 떠돌면서 마을을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피차간에 다른 위장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건 추측상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제주 4.3 사건이 폭동 반란인 이후 10번째 논점입니다. 제주 4.3 발발의 주체는 남로당이고 남로당은 조선공산당의 후계체이며 남로당 강령은 마르크스 레닌 사상에 입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건국 이후에도 계속 항적하였다. 네, 남로당은 조선공산당, 또 여운형이 조선인민당, 그다음 백남훈이 남조선 신민당 3당이 합당돼 가지고 남로당이 됐는데 제주도에는 그 여운형이 당이나 백남훈이 당이 없거든요. 그게 조선공산당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로당으로 개편한 것이 46년 11월 23일 날 중앙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전혀 변동 없이 그저 조선공산당 제주도당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47년 그 3.1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중앙에서 지령이 내려오니까 제주도에도 명칭을 남로당으로 명칭도 변경하고 간판도 그렇게 내걸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남로당으로 된 것은 47년 2월 12일 날 애월면에서 극비리에 이렇게 이제 개편한다고 해서 남로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3을 일으킨 것은 남로당이고 그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선공산당 당원이 그대로 물려받은 거니까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이나 남로당이나 다 마찬가지 막스 레닌주의에 의한 물질적 토대위의 유물론적 그리고 목표는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그렇게 해서 된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이 그 남로당 강령도 12개인데 12개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 완전히 조선의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한다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꿨던 것은 한반도 전체의 적화 통일이지만 그들은 민족주의자라기보다는 사상의 조국인 소련을 따르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사상전에서 김일성을 추종하고 그래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기도 했던 거죠. 스탈린 대원수 만세도 부르고 그 47년부터 그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소련 국가도 부르고요. 27 폭동지령을 한 것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했는데 미군정 보고서에 보면은 소련 국가를 불렀다는 게 특징이다. 이제 요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폭동 반란인 이후 11번째 논점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원들은 인공기를 곳곳에 개양하였고 적기가와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며 살인, 방화, 약탈, 납치를 자행하였다. 습격할 때 그 사람들이 뭐 부르는 그 구호라든지 뿌린 그 삐라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은 전부 이렇게 돼 있고, 그 인공기는 정확히는 그 48년 9월 9일 북한에서 해서 그 국기도 제정하고 해서 이른바 건국절. 예. 거기 이후에 인공기 개양 투쟁을 하라는 지령이 북한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제주도에도 인공기가 휘날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그 지금 북한기 같진 않지만 빨간기, 소련기 비슷하게 망치하고 뭐 소련기 비슷한 걸 빨간 천에 해가지고 그걸 이제 들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적기가도 불렀고. 네.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을 뿐 아니라 아예 우리 민족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이네요. 그 대개 민족주의 하면은 자유민주 체제에 가까운 그런 것이고, 원래 그 공산당이라는 것은 그 레닌이 나중에 약소민족 해방론 이거 하기 전까지는 그 계급 철폐로 세계 만인이 평등한 그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잘 안 돼 가니까 이제 전술을 약간 바꿔서 약소민족 해방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많이 동조도 되고 효과도 보고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친구들은 소련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했고 그걸 따르던 사람들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폭동 반란인 이후 12번째 논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11월 23일 미국 CNN 방송의 문답 아시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제주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라고 전 세계에 천명하였다. 예, 그 지금 좌파에서 아주 그 숭배하는 분이 김대중 대통령 아닙니까? 이분이 그 CNN하고 그것도 국내 방송도 아니고 4.3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주 4.3은 그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은 억울한 사람이 많으니까 누명을 벗겨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4.3의 성격은 공산당의 폭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좌파에서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데, 왜 최근에 와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아까 폭동이지 그렇게 하면은 벌떼같이 공격을 하는지, 그게 좀 모순이거든 그 사람들이. 그리고 2017년도에 평화재단 주최로 호세 라모스 오르타라고 노벨 평화상 받은 동티모르 대통령을 불러다가 세미나를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공산당 폭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모반 폭동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영문에도 같은 책의 영문으로도 돼 있는데 NOT를 살짝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이것을 그 책을 만들고, 이것을 아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동티모르 대통령은 그러면 4.3은 폭동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티모르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고, 네. 동티모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것이 아니고, 발언은 했는데, 네, 그 발언에 동티모르 네. 대통령 발언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4.3은 공산주의 폭동이 아니었다라고 네, 말했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어로도 돼 있고 그걸 번역한 한글로도 그런 그
세미나 책자에 나와 있다 이거죠. 이건 명백한 왜곡 아닙니까? CNN 왜곡이죠. 인터뷰 원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이 자료를 주냐, 동티모르 대통령이 뭐 사sab을 뭘 알겠습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자료를 주고 다 해서 했고, 설령 동티모르 대통령이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 검증해 가지고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다 이거죠.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역사 자료의 왜곡이네요.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도 왜곡을 한 겁니다. 아, 그러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나이도 이제 저 만 82세가 넘은 사람이 뭐 이제 놀러 다니기도 저 모자란 시간에 왜 이런 걸 하느냐 하면, 좌파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 가지고 뭐 하는 것이라면 그건 사실이니까 저도 수긍은 하겠는데, 이와 같이 엉뚱하게 조작하고 날조하고 왜곡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만약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 후세들은 지금 왜곡된 걸 진실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하면서 분명히 제주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라고 말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2017년 행사 때는 동티모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발언하기를 제주 4.3은 공산당의 폭동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거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사실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한 것처럼 왜곡한 거니까요. 글쎄,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 살아있을 때 만약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해서 기분 나빠할까요? 오히려 잘 됐다고 하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자기의 발언을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고 한 것은 저는, 그건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할까. 네, 누가 어떤 이유로 이 발언을 고의 왜곡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폭동 반란인 이후 13번째 논점입니다. 남로당 대정면당 위원장 이운방은 4.3 주도자는 빨갱이로 봐야지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니까 그들의 우선 목적은 통일조국 건설이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운방이라는 분은 아주 장수했습니다. 93, 4세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4.3 당시에 남로당 대정면당 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래 거기에 조직부장을 김달삼으로 두었거든요. 그래서 47년도 3.1 사건이 나니까 이운방이랑 김달삼이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3.1 사건 발포 사건도 나고 하니까 이걸 총파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의견도 내고 거물이죠. 그 사람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한 것이 바로 나온 것이 주도자는 빨갱이로 봐야지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니까 그들이 우선 목적은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증언을 했거든요. 지금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게 지금 좌파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부 보고서 작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분도 4.3은 통일운동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강만길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형태의 통일이라는 거는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겁하다 이거죠. 정정당당하게 그것은 공산통일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하기도 좋고, 거기 따라갈 사람은 가는 것이고, 안 따라갈 사람은 안 따라가는데 막연하게 통일운동 하니까 사람들이 현혹돼 가지고 통일 좋은 건데 말이야 단독 선거했다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남로당을 아주 좋게 이제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것은 아니지 않냐. 그래 당시 남로당 면당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말은 없다 이거지. 이윤방이라는 남로당
대정 면담위원장 이분은 언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책이 나올 때 말씀을 하신 건가요? 1989년에 예. 제사 말함수다. 말함수다가 있죠. 그 책에 나온 것이 증언을 그렇게 거기서 받았습니다. 이것도 좌파적인 그 책이거든요. 예, 이제사 말함수다 이것도 그런데 1989년도에 증언한 거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사람들 마음속까지 들어가서 볼 수는 없겠지만 87년도 그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예, 선거도 있고 90년도 되고 이러니까 그때 분위기를 타서 아마 이런 그때 당시 말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그 남로당 제주도당 지령서 분석 요것도 그때 당시 그런 분위기에서 이걸 냈죠. 지금은 그걸 감춰둬야 되는데 그걸 냈다 이렇게 혹시 후회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책을 본격적으로 한번 다루는 방송도 찍어야 되겠네요. 네네. 제주 4.3 사건이 폭동 반란인 이후 14번째 논점입니다. 제주도민전 문화부장으로 1947년 3.1 기념투쟁을 진두지휘한 김봉현은 일본으로 도피해서 김민주와 함께 쓴 책에서 3회나 4.3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한 투쟁이라고 명기했다. 예. 우선 제주도민전이라는 거는 뭐의 약자입니까? 그 3.1 사건을 그 제주도에서만 한 게 아니고 남로당이 전국적으로 이걸 했거든요. 그 목적은 뭐냐? 미소공의가 1차에서 결렬돼 가지고 한 10개월 동안 이게 뭐 언제 개최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제2차 미소공의를 개최하라. 이거 촉구하고 그때 당시 박헌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니까 뭐 북한으로 도망가고 남도당이 좀 와해단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점검도 해보고 우리가 이런 개혁을 하는데 그 보안 유지가 잘 되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보고 또 이 3.1절이라는 그런 국가적인 행사를 하면 군중농원이 용이하고 또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남로당 당원을 100가, 300가, 500가, 뭐 나중에 10배가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등등등의 목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미군정에게 우리 남로당 세력이 이 남한에 전체적으로 이런 그 힘을 과시하고 있다 이런 것을 새 과시를 해서 미군정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 명칭도 3.1 운동 기념 투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투쟁. 그렇게 해서 하게 되었는데 그 남로당에서 이 전국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은 통일전선. 말하자면 뭐 남로당도 들어가겠지만은 전평. 그러니까 이제 노조, 그다음에 농민회, 또 여성총동맹, 청년동맹, 뭐 교원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고 하는 기구의 이 통일전선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 명칭으로 그걸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 남로당이 배후해서 다 조정을 하고 하지만은 그 주체는 명칭은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이 주체했다.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줄여서 민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민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민전이 주동을 했거든요. 거기에 진두지휘를 한 사람이 김봉현. 이 사람이 오현중학교 선생도 했던 사람이고 일본에서 대학도 나온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4.3을 주동하다가 일본으로 도피해가지고 책을 쓴 게 제주도 인민들이 4.3 무쟁 투쟁사라고 오사카 문우사에서 64년도에 발간한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은 북조선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한 투쟁이라고 그렇게 3회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만세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뭐 이런 것도 불렀다. 또 인공기 개항했다 이런 것도 한 3회씩 그 책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3번이나 썼다면 이거는 뭐 실수가 아니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에서 살다가 죽었죠. 끝까지 전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고 하면은 전형적인 통일전선 전선. 예, 북한에도 있습니다. 북민전도 있고 여기 난민전도 예, 있고. 예, 예. 네. 제주 4.3 사건이 폭동 반란인 이후 15번째 논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제주도지구 계엄 선포를 의결하면서 제주 4.3 사건의 성격을 제주도 반란이라 규정했다. 예. 이것은 우리나라가 8월 15일 건국이 돼서 출발한 이후에 정부가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국무위원들이 다 부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결재를 해서 계엄령이 선포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주도에서 일어난 이것은 반란이다. 이렇게 공식 명칭을 부여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관보에 이제 나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공식 문서에서 그렇게 선언한 그거에 대해서 그 계엄령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공식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그런 정부의 공식 정치 행위를 갖다가 반란이 아니라고 민중항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이거죠. 이후에 48년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문서 혹은 공식 발표를 통해서 4.3은 반란이 아니라 민중항쟁이다라고 규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파에서 주장이 그렇지. 지금 남로당이나 북한 여기서 주장하는 민중항쟁론, 인민봉기론 이것과 또 인명피해 3만 명설, 나는 이 좌파에서 이것은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논리로 대국민 설득을 해야지, 북한에서 주장하는 대로 인명피해는 3만 명, 그 다음에 이것은 민중항쟁, 이렇게 북한 주장을 앵무새처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좌파들에게 새로운 논리로 대국민 설득을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것이 반란이라는 근거를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제주도 적화 음모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4.3은 말한다에도 있습니다만은 경찰 프락치 사건이라고도 하고 또 11.7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48년도 10월 19일 날 14연대 반란 사건이 있었고, 그 일주일 후에 이덕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가 있었고, 그 직후에 러시아 혁명기념일이 그레고리역에 의하면 11월 7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으로 11월 7일이 10월 혁명기념일인데, 그날을 기해 가지고 제주도를 뒤엎으려고 그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4현대가 진압이 되고, 그 다음에 선전포고가 돼 가지고, 그 전까지는 소대 단위로 마을 같은데 군부대라든지 공격하다가 선전포고한 후에는 중대 단위로, 또 야간에만 하다가 이제 대낮에도 공격을 하면서 사태가 악화되니까 11월 7일 날 러시아 10월 혁명 기념일을 기해서 엎으려고 하던 것이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11월 1일 날 엎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경찰에 근무했던 서용학이라고 한 사람이 위생계장 고창호 경위에게
그 전향을 해가지고 이제 곧 오늘 엎게 됐다. 어떻게 엎게 됐냐? 경찰에 그 프락치가 많이 있는데 통신장악, 그 다음에 유치장 개방, 그 다음 무기고 탈취,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경찰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경찰 고위 간부, 도청이나 행정기관의 고위 간부, 그 다음에 전 관공서 방화, 그 다음에 요인 남살은 들어갔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정이 된 건데 경찰, 그 다음 도청, 그 다음 법원, 검찰, 지금은 항만청이 되어 있습니다만 해운국, 또 전신연화국, 이런 것을 거기에 침투된 뿌락지들이 동시에 이렇게 해서 제주도를 그냥 완전히 엎으려고 한 사건이 11월 1일 날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한 분이 전향함으로 인해서 비상소집해가지고 83명을 검거했어요. 프락시. 경찰도 검거했지만 도청, 해운국, 전신전화국 이제 83명을 검거해가지고 그걸 예방했거든요. 그것을 만약 예방하지 못했다면 제주도는 벌써 적화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 제주도 적화음모 사건, 11.7 사건, 경찰 프락치 사건, 이렇게 부르는 그것이 11월 1일 날 있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민중항쟁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선전포고도 제주도민들이 그거 있었나 근데 처음 들어보는데 한 사람이 많을 테고, 제주도 적화음모 사건, 경찰 프락치 사건을 그런 사건이 있었나 이렇게 아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조국 통일운동이라는 것은 적화통일, 공산주의 통일운동이라고. 그렇습니다. 47년 그 3.1 사건 때부터도 토지계획도 해라, 뭐 해라, 이런 것이 북한처럼 민주개혁을 해라. 민주개혁이라는 것은 공산개혁입니다. 그 계획을 하라 한 것이 47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이라면 김봉현이가 그 책에 쓴 거 3회씩이나 나왔다, 그런 거 보면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남로당은 대한민국은 건국을 저지하고 북한은 공산통일을 해서 북한과 같이 공산통일하자, 이런 것이니까 저는 절대로 그 민중항쟁이 아니고 경찰이 그 진압 과정에서 발생했던 그런 인권 침해라든지 그런 거를 명분으로 한 것이지, 근본 목표는 공산통일을 획책하기 위해서 무장 폭동과 반란을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4.3의 억울한 희생자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 틀림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따뜻하게 보살피고 보상금도 지불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대한민국을 허물고 공산 통일을 획책했던 사람들까지 유공자, 희생자로 봐서 이분들에게까지,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돈을 준다는 것은, 그것도 거액을 지불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건 그 대한민국 정체성에도 위반이 되는 것이고, 입장을 바꿔서 남로당의 그 주동자들이 입장을 본다면, 나는 공산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투하다가 내가 죽었는데, 내가 그 지조를 지금까지 유지해서 명예를 북한 전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기를 바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다면 김정은이로부터 그 김달삼이나 이덕구처럼 국기훈장 3급을 받든지 2급을 받든지 이렇게 하고 싶고, 또 보상도 김정은으로부터 받고 싶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 보상을 한다는 것은, 내가 만약 그때 4.3 주동자라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주는 돈 못 받겠어, 이렇게 해줄 것 같습니다. 아까 군경 희생자 그리고 그 가족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보훈처가 여러 가지 좀 보살피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뭐 많이 보살필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때 학살당한 양민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양민에게는 전혀 보상이 없죠. 뭐, 예. 저는 그 군경 유족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되어 있는지 그건 구체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분명 그런 거는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이 9천만 원까지는 안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때 당시 정부 시척에 순응해 가지고 뭐 저희 말같이 해안말로 소개하라 하면 집 다 부수고 이제 해안말로 갔고, 와서 이제 한바에서 살면서 재건하고 또 성담 두르고 그다음 거기에 보초 서고 또 노력동원 나오라면 나오고 군대 가라면 가고 세금 내라면 내고 착실히 국가 시책에 순응한 사람들은 보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건국의 애국자들이고 정부에 적극 노력한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줘야죠.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서 마을을 습격하고 사람을 죽이고 방화하고 이런 그 주동자 이런 사람들에게 9천만 원을 줄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당시 건국 유공자들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것이 국가 정체성에도 맞지 않겠느냐. 이 지구상에서 어디 반란 세력 주동자에게 거액을 보상하는 나라가 도대체 있는가?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답변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정리를 하자면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뒤엎으려고 하다가 우리 군경에게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돈을 주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적극 협조하고 대한민국에 애국하는 마음으로 뭐 총선거라든가 여기에 그 협조를 하다가 이 반란 세력들 이른바 그 4.3의 주동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뭐 국가 차원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건 좀 그 도움을 주고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지금 9천만 원 정도 주는 선에는 못 미치지 않겠느냐. 그건 제가 얼마를 받고 언제부터 받았는지 누가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부상당하지도 않고 보초 사람은 보초 섰고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4.3 희생자라고 한 사람 중에도 그건 이제 사망했거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른바 무장공비로서 사망했다. 네. 북한에 충성하는 그런 주동자들은 그 북한에 충성한 사람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이번에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이제 희생자 되면 그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씩 주기로 됐으니까. 이게 뭔가 지금 갑갑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답답합니다. 들어서. 그리고 그 군사 재판에서 지금 거의 직권 재심해서 무죄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 중에 중형을 받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어떤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는데, 이 사람들이 무죄라는 그 명예회복을 초월해 가지고 형사보상금이라는 것에 어떤 사람은 14억이나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무기징역 받은 사람인데, 그것만 받으면 또 괜찮은데, 이거 위자료조로 또 민사소송으로 해가지고 이걸 또 청구해가지고 돈을 또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대한민국에 이렇게 돈이 많은가? 국민은 그걸 알고 세금을 내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깊이 생각해서 4.3에 관련된 그 공무원이라든지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관계자들이다 학자, 언론인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충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경제적 보상이 없고 대한민국에 반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십억의 돈이 지불된다는 사실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근데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도 그거는 근데 동의합니다. 주동자는 지금 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왜 그러냐면 우파에서 쓴 책이 아니고 좌파에서 쓴 책에도 그 명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남노당 그 조직도라든지 해방군 계도라든지 그 조직도라든지 구국투쟁위원회, 혁명투쟁위원회 조직도라든지 4.3은 말한다야든지 이윤방이 책이라든지 이제사 말햄수다의 책이라든지 거기에 그 실명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동했기 때문에 이 희생자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보상금까지 주는 것은 그렇지 않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줘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록들은 당시의 수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이 아니라 이른바 4.3 주동자들이 자기들 손으로 쓴 문헌을 말씀하시는 그리고 거죠? 경찰 기록도 있습니다. 경찰 기록도. 그 고재욱 씨가 쓴 책 같은 데는 경찰 기록도 있죠. 100번 양보해서 자기들이 쓴 기록에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자기들의 핵심 세력,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보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동자는 안 되고 억울한 사람은 주고 그것이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남노당도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정부 측은 사과 많이 하고 뭐 했죠. 보상도 주고. 근데 지금 없는 것은 남노당 측 사과만 없는 겁니다. 현임종 씨라고 아주 그 제주도 원로인이 있는데 그 사람도 4.3 때 많은 피해를 입은 분입니다만 이분이 지론이 그겁니다. 국가에서 정부 측에서는 사과도 했고 하니까 이제 남노당 측에서 사과할 차례다. 그래야 이제 화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도민화합이요 국민화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